새누리당 친박계와 비박계의 싸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친박계는 적반하장 등 강한 표현을 쓰며 비박계가 당을 떠나라고 했고, 비박계는 이정현 대표 등 8명의 친박 핵심을 최순실의 남자라고 칭했습니다. 이 와중에 원내 지도부는 오늘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선 헌법재판소가 오늘 첫 재판관 전체 회의를 열고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일부 쟁점만 선별적으로 심리하는 건 원칙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준비 기일 절차를 통한 쟁점 정리 등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236개 녹음 파일 분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기록 분석을 마치는 대로 압수수색과 소환을 비롯한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머리를 손질한 미용사 정모 씨와 청와대 계약서를 JTBC가 입수했습니다. 평일에 매일 2~3시간씩 일하는 조건으로 최초 계약과 연장 계약까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야권이 경제사령탑으로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유임과 금융위원장인 임종용 내정자로의 교체를 놓고 고심 중입니다.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 경제 기초 체력마저 바닥으로 떨어져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제대로 보이는 차벽 너머 청와대 관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선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담아봤습니다. 지난달 조류 인플루엔자 AI 발생 신고 이후 30여일 만에 1,000만 마리에 가까운 닭과 오리가 매몰되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 번째로 전국에 가금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고, 충청 지역 일부 대형마트에선 계란 판매를 1인당 하루 한 판으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의 모습은 집권 여당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당 주도권을 다툰 친박과 비박의 싸움은 거칠었고 치열했습니다. 탄핵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친박계는 탄핵안을 주도한 비박계를 향해서 적반하장, 인간 이하의 처신이라는 등 거친 단어를 쏟아냈습니다. 강공으로 나온 것이죠. 비박계 역시 최순실의 8남자는 나가라면서 이 8사람의 구체적인 실명도 거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박과 비박 사이에 이른바 낀박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 사퇴를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어찌 될 것인가, 먼저 이른바 친박계의 반격을 송지혜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비박계를 향한 친박계 이장우 최고위원의 발언은 거칠었습니다. 호환 무치일 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을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하는 막장 정치의 장본인들입니다. 인간 이하의 처신이라는 원색적 비난과 함께 비박계를 이끄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당을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버틸 경우 출당 조치를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정현 대표도 비박계에게 당권을 내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 당의 주인은 아니다는 것. 그분들이 이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다는 것. 친박계의 반격은 어젯밤부터 시작됐습니다.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이라는 이름의 친박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내일 출범식에는 현역 의원 55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박이 모임까지 만들고 강하게 반격에 나선 것은 당 주도권을 절대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탄핵안에 일부 친박들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여기서 밀릴 경우 친박 패족이라는 위기감도 작용했습니다. 비박계에게는 싫으면 당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낀박으로 분류되던 정진석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사퇴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대통령 탄핵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지만 친박계가 사퇴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후임 원내대표 선거를 오는 16일 치르기로 했습니다. 당규상 후임 원내대표 선출은 일주일 안에 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 친박계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친박 원내대표를 뽑아 당권 장악을 확실히 하려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도
이런 친박계 역습의 강공으로 맞받았습니다. 탄핵 전부터 비박계는 이른바 새누리당 부역자 리스트를 발표하겠다고 얘기해왔는데 오늘 아침에 이른바 최순실의 남자라는 이름으로 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그 8명은 누굽니까? 네, 비박계 비상시국 회의는 8명을 세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친박계 지도부로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 이장우 최고위원을 꼽았습니다. 또 친박계 주동 세력이 4명인데 친박계 좌장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을 뽑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촛불 민심을 우롱했다며 김진태 의원을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예. 황현철 비상시국위원회 간사는 당 패권주의의 핵심 인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최순실의 남자라고 했는데 이 8명이 최순실 씨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건 물론 아니죠. 네, 연결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물론 이들 중 몇몇 의원들은 비박계에서 최순실과 가까운 관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황현철 비상시국위원회 간사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새누리당의 부역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비박계가 이렇게 강한 표현까지 쓰는 것은 역시 이제 친박계에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는 오늘 아침 급하게 비상시국 회의를 잡았습니다. 어젯밤 친박계 의원들의 집단 회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는데요. 황현철 간사는 친박계 회동에 대해서 수구 세력들이 모여서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친박과 비박이 이 정도로 서로 다투면 결국 이제 분당 사태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던데 글쎄 뭐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기는 합니다만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권을 친박계가 쥐고 있기 때문에 비박계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박계의 탈당 이야기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탈당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당장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보다 우세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선 친박이 나가야지 왜 우리가 나가느냐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당원과 조직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분당이 쉽지 않다는 고민도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오늘 당에 남아 당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친박은 강공으로 갑자기 나오고 있는데 야당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에도 지도부가 사퇴를 하지 않는 정말 어이없는 집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 주도권에만 혈안이 돼 있는 친박계에 국민이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현 친박계 지도부와는 없던 협상도 할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는데요. 이 친박계 지도부가 내세운 원내대표와도 협상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이른바 최순실의 남자로 8남자로 일컬어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 홍문종 의원을 잠깐 좀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탄핵안이 통과된 대통령은 새누리당에서도 출당될 것인가?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을 징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소 탈당 권유 이상의 중징계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당 비상시국위 소속 의원들이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지 3주 만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징계 결정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청와대의 요청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법적인 절차라든지 사법적인 판단과는 그것은 우리의 검토 대상도 또 고려 대상도 아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을 미룬다거나 어떻게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최종 징계 수위는 오는 20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 징계는 제명과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와 경고 등 4가지입니다. 당 안팎에선 탈당 권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윤리위원회의 탈당 권유를 받고도 열흘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됩니다. 하지만 제명 결정의 경우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친박계 일색인 지도부가 이를 취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예, 이렇게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당내 징계 절차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무정지에 들어간 박근혜 대통령 역시 법률적 방어권 행사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대통령은 탄핵 이후에
직무 수행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 수사하고 탄핵 심판 대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근황에 대해 관저에 머물면서 특검 수사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이 최순실 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할 전망이지만 대통령은 여전히 뇌물은 없었고 최순실 씨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 때문에 법리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특검 수사나 헌재 심판 등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국정에 복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뭐 입장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 그리고 국정 복귀에 대한 의지가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 모양인데 탄핵 심판에서 기각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나름 청와대에서는? 네, 대통령은 사실상 탄핵안 가결 이전에도 국정 수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법적으로도 불가능해지면서 어떻게든 국정에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주변인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도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는 탄핵안 인용이나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 반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만큼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 누구도 결과를 쉽게 장담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조대환 민정수석조차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는 뇌물죄가 명백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아니면 탄핵 심판 대리인단 구성 자체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네, 대통령의 국정 복귀 의지가 크긴 하지만 실제로 법률 지원을 할 변호인단 구성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탄핵 심판 대리인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입장을 청와대가 오늘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실제 대통령의 국정 복귀 의지는 강하지만 법적으로는 무혐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조민진 기자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서가 접수된 뒤에 오늘 처음으로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참석한 재판관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헌재의 심리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국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선별적으로 심리할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 결론 도출이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꼭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헌재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고 조택수 법조팀장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 기자,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가 모두 18개입니다. 이걸 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 있다. 그래서 탄핵 사유를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면 판단이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헌재가 오늘 이 선별 심리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네, 헌재가 선별 심리가 어렵다고 보는 건 18개의 탄핵 소추 사유 중에서 어떤 부분을 선별해서 심리할지 그 부분이 나중에 그 기준이 쟁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건데요. 만약에 그렇게 먼저 쟁점을 선별해서 심리를 진행했다가 헌재가 결정이 나온 뒤에 그 결정의 정당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때문에 헌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안과 모든 쟁점을 다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그 18개의 사유 중에 하나라도 탄핵의 사유가 되면 헌재는 그 탄핵 사유를 인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오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건 좀 이따 좀 더 조택수 기자하고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헌재가 밝힌 걸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달리 준비기일을 열겠다 한 부분도 주목을 받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헌재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포함해서 2~3명의 재판관을 지정해서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변론 준비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헌재는 이번에는 당시와 다르게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박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상당히 많고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전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조만간 지명된 재판관들이 각 사안들을 나누어서 사안별로 중요 쟁점과 중요 증거들을 정리한 뒤에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예. 자, 변론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준비 절차를 진행하면 심리 기간이 더 길어질 것 같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을 최소한 한두 차례는 열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전체적인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명된 재판관들이 각 사안별로 중요 쟁점과 중요 증거들을 정리한 뒤에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전체적인 심리 기간은 오히려 짧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현재는 16일까지 박 대통령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변론 준비 절차를 바로 강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예, 김준 기자였습니다. 이 문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택수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는데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기가 내년 1월하고 3월 각각 그렇게 됩니다. 또 이번 결정이 대선 시기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모든 쟁점 사안을 다 보겠다고 하면 그럼 180일이 다 걸릴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면서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헌법재판소가 오늘 모든 사안을 다 보겠다 이렇게 한 거니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헌재는 중대 사안을 선별해서 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래 중대 사안을 선별해서 심리해서 거기서 탄핵 사유가 되면 바로 탄핵을 인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학계를 중심으로 사안을 선별해서 심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서 들으신 것처럼 그 어떤 사안을 중대한 사안으로 고를 것이냐 그 기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헌재가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요. 예. 이 본격적인 변론 과정에서 탄핵 사유를 놓고 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이 됐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심리를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지금 18개가 올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18개가 올라가 있는데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맨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 그 18개 중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했는데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럼 나머지 이건 극단적인 얘기합니다만 나머지 17개는 안 봐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안을 선별해서 진행하는 건 말씀드린 것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예. 이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18개 혐의를 놓고 이 변론을 펼치다가 그중 일부에 대해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혐의가 충분히 인정이 됐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18개 순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모르죠? 그렇습니다. 그 순서를 정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18가지 혐의의 전체에 대해서 전체를 놓고 공개 변론을 여는 건데 그 사이에 그 공개 변론을 열게 되면 양측에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하고 또 증인이 나와서 신문 진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입증이 좀 빨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된다. 예.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순서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18개 사안 중에서 네네. 그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지 혹시 취재가 됐습니까? 그 순서를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18개 중에 1번부터 18번까지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18개 사안을 전체를 하나로 놓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증거자료 또 증인 불러라 이렇게 해서 변론을 진행을 하게 되면 예.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좀 많이 제출이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제출될 수가 있고 예. 그러다 보면 입증 차이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이 많이 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만약에 탄핵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입증이 됐다 판단이 예. 되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네, 탄핵 심판과는 다르지만 2004년도에 있었던 신행정수도 이 사건 때 헌재는 이 9개의 기본권 침해 청구 취지 중에서 이 국민 투표권 침해 한 가지에 대해서만 위헌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 이 재판관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는 있습니다. 9명 전원이 합의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재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는데요.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탄핵 심판의 경우에 찬성 인용에 필요한 게 재판관 6명의 찬성 의견이니까 이번에도 중대한 탄핵 사유가 입증이 됐을 때 심리를 멈추겠다 이렇게 하려면 6명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반대한 3명의 재판관의 의견은 소수 의견으로 이 결정문에 담기게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어떤 사안이 기각될 정도로 입증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뭐 거기서 뭐 멈추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되면 그다음 걸 보고 그러니까 이것도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18개까지 다 갈 수 있는 사안도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탄핵을 청구 취지를 보면 청구 취지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입증이 돼서 탄핵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 청구 취지를 달성했기 때문에 심리를 멈추고 탄핵을 인용할 수도 있지만 예. 그 반대의 경우에는 청구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도 모두 기각인지 인용인지를 살펴봐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 대통령 측이 계속 증거 자료나 아니면 증인 등을 계속 요청할 경우에는 좀 늦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된다면?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헌재가 밝힌 것처럼 주심을 포함해서 재판관 2~3명을 지명을 해서 이 변론 준비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된다는 게 법조계 의견입니다. 예. 이 변론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다룰지를 정리하는 절차인데 이 과정에서 어떤 무리하거나 과도한 자료 제출이나 또는 증인 요청이 있다면 이걸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이 부분은 선별을 해서 심리한다는 것과는 다소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고 결국 전체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이 모아지는지를 보면서 예.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준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준비 기간을 갖는다는 것이 꼭 시간을 더 오래 잡아먹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럴 수 있지만 오히려 진행 속도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유리함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군요. 알겠습니다. 조택수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특검 수사만 남아 있습니다. 특검은 헌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죠. 또한 검찰의 수사보다 더 진전된 내용이 나올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공개하지 않은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기록 검토는 계속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수사에 지금 착수한 상태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1톤이 넘는 수사 기록을 받아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는 밝히고 있는데 하지만 정식 수사 개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정식 수사 개시를 선언하는 그날부터 70일에서 100일까지 한정적으로만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특검법에서 보장하는 20일의 준비 기간은 최대한 채운 뒤 그러니까 다음 주 19일쯤에 정식 수사 개시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수사 기록을 지금 보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핵심 증거물 분석도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가장 관심이 가는 게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236개의 녹음 파일입니다. 이것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아침 그 박영수 특검에게 취재진들이 출근길에 물어봤는데요. 예, 박 특검은 이 정우성 전 비서관의 녹음 파일을 분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뇌물죄와 함께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정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핵심 증거물로 이 특검도 판단하고 빠르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녹음 파일 대화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쪽에서 나온 얘기는 10초만 들어도 굉장히 파장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촛불이 횃불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특검은 그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합니까? 예, 검찰이 어제 이 녹음 파일의 개수와 어떤 시간들은 공개하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검에게 오늘 취재진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공개를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직은 그 파일을 분석하고 있고 그다음에 검찰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사정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착수된 뒤에 이 파일을 분석하고 상황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핵심 부분이 바로 뇌물 혐의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제 탄핵 심판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도 한데 수사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특검은 오늘 10명의 검사를 추가로 파견을 받았는데요. 현재 검사 20명의 파견을 마무리 지은 겁니다. 근데 오늘 파견받은 검사도 상당 부분이 이 특별수사 경력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인원 중 주력 부대를 뇌물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특검 관계자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롯데, SK 등 검찰이 주력해서 수사했던 이 뇌물 수사 부분의 수사 자료는 이미 상당 부분 축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뇌물 혐의가 특검에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됐을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의 소환 시점도 조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검 사무실 쪽에 나가 있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신임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SNS에 남긴 글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뇌물죄를 주장하는 듯한 글에 이어서 오늘은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듯한 글도 공개됐습니다. 특히 뇌물죄 적용을 주장하는 글이 더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조 수석은 왜 민정수석을 하겠다고 나선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의 혐의 사실은 더욱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조대환 민정수석이 지난달 5일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재단 목표가 불분명했고 설립 속도도 의문스러워 뭔가 다른 것을 위한 외항에 불과했다고 써놨습니다. 바로 전날 미르재단 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 담화 내용을 정면 비판한 걸로 해석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또 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재단 출연을 선의의 도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조 수석은 기업이 거액을 기부하면서 대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정반대 주장도 펼쳤습니다. 특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찍어내기 했다는 한 신문의 사설을 게재하면선 한진그룹의 출연을 공갈성 뇌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조 수석은 검찰이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한 걸 비판한 듯한 글이 구설에 오르자 해명에 나섰습니다. 뇌물죄를 입증하려면 검찰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뇌물죄 적용을 주장하는 또 다른 글이 발견되면서 조 수석의 이 같은 해명엔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조 수석의 SNS에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판하며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인물이라고 평한 글도 발견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향해서도 한마디로 사이비, 문제인물 등 독설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조 수석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개인적 공간에 썼던 글을 정치적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가운데 하나는 당시 다급한 상황에서도 전속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까지 했다는 건데요. JTBC가 청와대와 전속 미용사 간의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매일 2-3시간씩 머리 손질을 하는 것으로 계약돼 있었고 1년마다 쓰게 되는 계약서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전속 미용사를 불러 머리 손질까지 한 뒤 오후 5시가 넘어서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른바 올림머리까지 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미용사가 오후 3시 20분부터 1시간가량 머물렀지만 머리 시간은 20여 분이었다며 공식 일정이 나오면 미용사가 오고 보통은 박 대통령이 머리를 손질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와 미용사 정모 시간의 근로계약서입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매일 2-3시간씩, 필요하면 휴일에도 근무한다는 조건입니다. 박 대통령의 올림머리에 시간이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20분 만에 올림머리를 끝냈다는 청와대 해명에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매일 일한다는 조건도 통상의 경우 박 대통령이 직접 머리를 한다는 청와대 설명과 거리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는 2013년부터 1년마다 다시 작성됐는데 계약서상 갑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네, 최순실 씨를 단골로 뒀던 이 미용사는 김기춘 전 실장이 임명된 지 열흘도 안 돼서 청와대와 공식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김 전 실장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로 기간을 연장해왔습니다. 최 씨 주치의였던 차움 의원의 전 의사 김상만 씨도 김 전 실장이 청와대에 들어간 직후 대통령 자무인으로 위촉됐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요? 이어서 이희정 기자입니다. 정모 씨가 원장인 서울 강남의 미용실입니다. 최순실 씨의 단골 가게로도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의 계약서를 보면 정 씨는 2013년 8월 14일 공식 계약을 하고 박 대통령의 전속 미용사로 채용됐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지 불과 9일 뒤입니다. 2013년은 물론 1년 단위로 연장한 2014년 계약서에도 이른바 갑은 김 전 실장으로 돼 있고 비서실장 직인이 찍혔습니다. 김 전 실장은 정 씨를 모르며 부하 직원들이 수행한 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아마도 하급 직원들이나 이 식당이나 이런 데 일하는 분들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하지만 대통령과 매일같이 접촉하는 미용사의 계약에 대해
비서실장이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최순실 씨 주치의이자 박 대통령 주사제를 대리 처방한 의혹을 받는 차움의원 전 의사 김상만 씨도 2013년 8월 김 전 실장으로부터 대통령 자문위 위촉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김 전 실장과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를 출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청와대에 입성했는지 김 전 실장의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여야 3당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는 했지만 실제 운영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여당 원내 지도부가 사퇴해서 협의할 대상도 없어졌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협의체 구성 원칙에만 합의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형식과 참석 대상은 각 당의 논의를 거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실무 협의는 3당 정책위 의장과 부총리들이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참석 대상이 논란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황교안 권한대행 그리고 각 당 대표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원내대표급 협의체를 요구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무엇을 논의할지는 얘기도 못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주요 현안인 경제부총리 임명 문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드 문제나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여야 입장이 첨예한 의제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얘기할 경우 협의체 구성 자체도 힘들어질 것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당장 큰 문제는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의 사퇴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사퇴를 밝히면서 야당으로서는 여당의 협상 파트너가 없어진 겁니다. 새누리당이 오는 16일 후임 원내 지도부를 선출한다고 해도 야당은 친박계와는 절대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실제 순조롭게 운영될지 여부는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 선출에 달렸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예, 정치보다 경제가 더 위기라는 지적이 많죠. 정부의 경제 실책으로 이미 상황이 최악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기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나라빚 200조 원을 더 썼지만 각 가정의 빚은 오히려 불과 4년 새 300조 원을 넘게 더 늘어났습니다. 수출이 2년 연속으로 감소한 건 58년 만에 처음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게다가 탄핵 정국 속의 경제사령탑조차 불확실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해달라고 했지만 야권은 유일호 부총리를 유임시킬지 아니면 새 부총리 내정자인 임종명 금융위원장을 세울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공백 때와도 비교가 되고 있는데 현 위기의 본질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제학자의 의견을 잠깐 들어볼 텐데요.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고 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잠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출석해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쉽고 좀 명료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릴 텐데 사실 그럴수록 우리 경제의 어떤 실상이 더 암담하게 드러날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우선 현 경제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말들은 다 하는데 97년 외환 위기라든가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때하고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더 어렵습니까? 한국 경제가 어려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배경이나 원인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위기 때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예. 과거에는 이제 기업의 재무 구조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금융 쪽에서 발생한 충격인 것이죠. 예. 하지만 지금은 금융 쪽은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편인데요. 실물 쪽에서 즉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예. 자료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무역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세계 경제 질서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예. 무역 탄력성은 세계 경제가 1% 성장할 때 무역은 몇 % 성장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예. 최근에 2008년 그러니까 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이 무역 탄력성이 1을 넘어서 2 내지 3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즉 예. 세계 경제가 4% 정도 성장할 때 무역은 1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택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2010년 이제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 무역 탄력성이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즉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무역은 그거보다 더 떨어졌고요.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액수가 절대적인 규모에서 줄어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뭐 조선이나 해운, 철강, 석유화학과 같은 주요 기간 산업들이 모두 다 구조 불황 산업으로 이제 빠지게 된 것이죠. 예.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한국 경제는 지금 어려운데 그것은 금융 위기라기보다는 실물 쪽의 어떤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국 경제가 급격하게 붕괴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어쩌면 그거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L자형 장기 침체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예. 한마디로 뭐 일본형 경제기를 이미 따라간 지 한 7년 정도 됐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촛불 집회의 어떤 승리를 통해서 개혁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기대나 요구는 더없이 높아져 있는데요. 그렇죠. 뭐 그런 것을 받아 안아야 할 경제의 어떤 물질적 토대는 사실상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에게도 커다란 어떤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은 87년의 어떤 승리의 기억과 그다음에 97년의 위기의 기억, 그 사이에 갈림길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결국은 우리가 하기 나름인데 특히 이제 정치가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지금 말씀만 듣고 보면 그렇게 박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예, 솔직히 말해서 비관적입니다. 시간은 많지 않고요. 네. 대통령의 부재 상황을 놓고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그때 63일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다른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할 때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이나 또는 카드 대란 때문에 국내적으로는 많이 어렵지만 국제 환경은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2002년에 중국이 WTO 체제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고도 성장, 즉 이른바 차이나 이펙트가 본격화되는 어떤 시점에 있었고요. 한국이 그 최대의 수혜국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지금 중국은 두 자리 성장 숫자에서 6 내지 7%로 성장 속도를 낮췄고요. 예. 또 그동안의 어떤 성장의 결과로서 우리로부터 수입하던 물건을 대부분 수입 대체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경쟁하는 관계에 들어선 겁니다. 즉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한국이 차이나 이펙트의 최대 수익국이 아니라 최대 피해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따라서 한국 경제는 진작부터 구조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자극을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책만 쓰다가 문제를 더 키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측면인데요. 2004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참모들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임기도 많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 관료들도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즉 이른바 이제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살아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탄핵이나 하야의 시점이 언제인가는 무관하게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수명은 이미 끝난 겁니다. 예. 따라서 관료들이 완전히 일을 하지 않고요. 경제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2004년보다도 지금이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짧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냐 아니면 임종용 내정자냐 논란이 있는데 오늘 황교안 총리는 유일호 현 총리에게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논란거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컨트롤 타워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누가 더 적임이냐를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만약 유일호 총리를 계속 남는다면 그가 과연 적격이냐 하는 문제 어떻게 봅니까? 지금 이제 경제팀이 해야 할 일은 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계속 추진하거나 또는 새로운 일을 벌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경제팀은 가계부채 문제나 부실기업 등처럼 한국 경제의 안정을 깰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위기 관리죠.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경제 사령탑이 해야 될 일은 경제 관료들한테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맡은 바 업무를 소신껏 추진해라.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것인데 가능할까요?
지금 유일호 부총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예. 역할을 했다면 한국 경제가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임정용 위원장이 최선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관료들의 어떤 일을 다잡는 데는 그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지금의 한국 경제팀은 위기를 관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위기를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예. 우리 모두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론입니까? 네. 예. 굉장히 비관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상조 한성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교육부가 강행 입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보겠다면서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정화를 지금 철회해도 건국절 등 논란이 된 핵심 내용은 검정교과서에도 그대로 남는다고 하는군요. 윤정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현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내후년부터 적용될 8차 교육과정에 따른 검정교과서를 심사 중입니다. 심사 대상에는 교과서와 함께 역사적 사실을 지도로 표현해주는 역사 부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래엔, 비상교육, 동아출판 등 출판사 6곳이 심사본을 제출했는데 지난달 나온 국정교과서와 마찬가지로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서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부 다 교육과정하고 그 편찬상 유의점에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편찬 기준을 안 따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합격을 할 수가 없겠죠. 그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교육부 지침이란 지난 10월 발표된 개정교육과정 편찬 기준입니다. 이 때문에 국정화를 폐지한다 해도 편찬 기준은 그대로 남아 내후년 검정교과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국정교과서가 폐지되는 그 순간 교육과정도 새롭게 손을 보고 그 교육과정에 따라서 새로운 검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편찬 기준을 다시 손볼 경우 출판사들은 통상 제작 기간의 절반인 1년 안에 검정교과서와 역사부도를 새로 제작해야 합니다. 만약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강행한다면 내년엔 교과서에는 대한민국 수립, 역사부도엔 정부 수립으로 표기되는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땅에 묻은 닭과 오리가 이미 1000만 마리에 육박하는데 전염 속도로 보면 역대 최악입니다. 방역당국은 올해 들어서 세 번째로 전국 가금농가에 48시간 이동 중지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고병원성의 H5N6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된 농가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 127곳에 이릅니다. 오늘 천안 연암대 실습농장과 산란계 농장 등 두 곳에서도 AI 양성 반응이 나와 닭 13만여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발생 30여일 만에 887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앞으로도 154만 마리가 추가 조치될 예정입니다. 100일 동안 1,400만 마리를 묻어 가장 피해가 심했던 2014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방역당국은 오늘 밤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 장비의 이동을 금지하는 스탠드스틸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19일과 25일에 이어 세 번째 발령입니다. 방역당국은 충북 음성과 진천, 경기 포천을 제외하곤 농장 간 전파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그나마 스탠드스틸의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농가에서는 이번 AI가 주로 철새가 전파하고 있어 스탠드스틸 이후에도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다며 방역당국이 별 실효성 없는 조치에만 매달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AI가 올해 이렇게 유독 빠르게 번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번 바이러스가 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선 사람한테도 옮아서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선 안 그러리라고 믿긴 합니다만 비상은 비상이죠. 구혜진 기자입니다. 올해 유행하는 H5N6형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게 특징입니다. 감염된 조류의 구강과 분변에 바이러스가 다량 포진해 다른 조류로 쉽게 옮겨가는 겁니다. 잠복기도 짧아 일단 전염된 가금류는 짧은 시간 동안 대량으로 죽습니다. 이런 경우 숙주와 함께 바이러스도 죽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철새가 바이러스를 사방에 뿌리고 있어 방역이 어렵습니다. 사람이 철새 분변을 밟을 가능성이 큰 만큼
농장에 들어가기 전 신발을 갈아 신는 예방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을 관리해야 할 컨트롤 타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외에 환경부와 행자부, 질병관리본부 등을 포함하는 관계장관 회의는 발생 한 달이 지난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특히 이번에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인체에도 감염될 수 있고 최근 중국에선 사망 사례도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농장 운영 방식이 달라 인체 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해운대 LCT 시행사 이용복 회장이 아파트 43가구를 지인들에게 특혜 분양해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LCT의 알짜배기 저층 10세대를 분양 전에 따로 빼내 뇌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101층짜리 LCT 레지던스 호텔과 함께 2019년 완공될 예정인 85층 아파트 2개 동의 분양이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 해운대 백사장 바로 옆에 건축되고 있는 LCT 아파트 B동의 경우 저기 A동보다 바다 조망권이 훨씬 좋아 치열한 분양 경쟁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B동 저층 중에서도 알짜배기로 평가돼 최고 1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10세대에 대해 사전 특혜 분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도 시장에서 해당 호실이 거래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안 나왔으니까 원장님 라인에 당신이 좋은 인맥에 우리가 가져가지 않았나. 시행사 측은 분양 과정에서 특정 호실에 대한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지검 특수부는 2008년부터 2013년 5월까지 LCT 시행사의 총괄 매니저와 대표를 맡았던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를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대만을 무력으로 수복할 수 있다. 중국 쪽에서 나온 말입니다. 실현 여부를 떠나 대만의 발칵 뒤집어 놓을 얘기입니다. 발단은 트럼프였습니다. 남중국해 문제 등을 거론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 관영 매체가 보기 드문 수사를 동원한 겁니다.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정상으로는 37년 만에 대만 총통과 전화 통화를 한 트럼프. 이번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We have to be bound by one China policy unless we make a deal with China, having to do with other things, including trade. I mean, look, we're being hurt very badly by China with.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이란 단서는 대만을 지렛대로 삼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겁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개적으로 포기한다면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수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파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坚持一个中国原则是发展中美关系的政治基础。如果这一基础受到了干扰和破坏，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미국 기업 행사에 참석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의 대만 카드에 중국 매체가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미중 간 현안 갈등이 동북아 안보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일본 평화헌법의 기본인 전수방위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전수방위는 공격을 받을 때에만 방위 차원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아프리카에 파견된 일본 자위대가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무기를 사용해서 전투를 벌일 수 있게 되면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첫 발을 뗐습니다. 이정헌 특파원입니다.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육상 자위대원은 350여 명. 아베 정권은 이들 중 60명에게 출동 경호 임무를 새롭게 부과했습니다. 유엔이나 비정부 기구 직원이 무장 세력 등의 습격을 받을 경우 무기를 사용해 구출 작전에 나서도록 한 겁니다. 직접 공격받을 때만 방어하던 전수방위 원칙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派遣部隊は新たな任務について十分な教育を受けて訓練をしっかり積んでおりですね。 남수단에선 내전으로 지난 7월 주민과 중국 PKO 병사 등 270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자위대는 타국 부대와 함께 PKO 수경지를 지키는 임무도 맡아 공동작전의 범위도 커졌습니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아베 총리는 2014년 집단적 자위권 가기 결정, 지난해 안보법 국회 통과를 밀어붙였는데요. 그의 마지막 과제인 평화헌법 개정이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정원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충북 청주의 한 공장에서 크레인에 올라 외벽 보강 작업을 하던 근로자 4명이 작업대가 뒤집히며 8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53살 서모 씨 형제가 숨졌고 서 씨의 또 다른 동생과 근로자 등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안전수칙을 지켰는지를 비롯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5시 53분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울산과 대구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기상청은 이번 지진을 지난 9월 12일 규모 5.8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 북부 홋카이도에 29년 만에 폭설이 내리면서 2,500여 명의 승객이 공항에서 밤을 새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내린 눈은 호로나카이에 95cm, 삿포로시에 59cm를 기록했는데요.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에선 활주로 제설 작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소 181편의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알프스 산맥을 관통하는 총 길이 57km의 세계 최장 터널이 개통됐습니다. 스위스 취리히와 이탈리아 루가노를 잇는 고트하르트 터널이 17년 만에 완공되면서 중부 유럽 횡단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인데요. 깊이도 산아래 2.3km로 세계에서 가장 깊어서 환기 시스템이 없다면 터널 내부 온도는 섭씨 46도에 이릅니다. 네, 지난주 대통령 탄핵안 가결 바로 다음 날에도 8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청와대 바로 앞까지 다시 몰려가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밀착 카메라 이가혁 기자가 현장을 담아왔습니다.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탄핵안 가결 순간 국회 앞을 뒤덮은 건 환호성이었습니다. 자축하려는 무료 이벤트도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커피숍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정치에 너무 멀리 있지 않고 또 우리 일상에 있다라는 또 그런 것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서울 신촌의 한 포장마차도 동참했습니다. 이게 촛불의 힘이 아까 나와요. 촛불의 힘. 하지만 환영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추위를 잊은 채 다시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4시입니다. 조금 뒤에 행진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행진 시각에 맞춰서 방금 전 광화문광장 양쪽 도로도 통제가 됐습니다. 지금 저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물 옥상을 보시면 낮부터 이곳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카메라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이 시작됩니다. 저희 취재진도 행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일단 나왔고요. 막 이렇게 청와대에서 숨어갖고 계속 막 자기는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생각을 구호로 정리해온 시민도 많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길들을 좀 서로 고민하고 자꾸 공론화해서 그런 기회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청와대까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청와대 앞 100m 지점까지 왔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효자동 치안센터 건물이 보이고 그리고 그 앞으로는 청와대 경호원들의 체육관격인 연무관 건물이 보입니다. 지금 차벽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차벽 너머로 이곳에서 570m만 가면 현재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가 나옵니다. 이날은 탄핵안 가결 이후 시민들의 요구를 담은 스티커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일부 시민이 이 스티커를 경찰 버스에 붙이자 한때 긴장감이 흐르기도 합니다. 미국 대선 트럼프 캠프의 홍보 문구를 응용해 만든 구속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도 선보였습니다. 이거 재료도 한 4만 원치 사가지고 이제 새벽 4시까지 한 8시간 만들었습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온 시민은 바로 차벽 앞에서 담담하게 희망사항을 말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해가 지고 집회 허용 시간이 끝나자 시민들은 100m를 더 물러납니다.
청와대 담장 기준으로 100m 바로 앞까지 진입했던 행진 참가 시민들은 다시 200m 앞으로 100m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곳 효자동 주민센터 앞과 광화문 광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내려가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차와 핫팩을 나눠줬습니다. 가게 앞 자리를 내주느라 사실상 영업을 접은 카페 사장은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희 가게만이 아니라 이쪽 안에 골목 들어가시면 많은 가게들이 닫고 있어요. 이렇게 탄핵안 가결 다음 날도 청와대 앞에선 시끄럽고도 질서 있는 밤이 깊어갔습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 시민들은 이제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을 비롯한 수많은 의혹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시민들은 이 의혹의 당사자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법의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당연한 목소리를 시민들은 이제껏 그래왔듯 이 광장의 방식대로 질서 있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일처 카메라 이가혁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시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눈물은 그것을 내보이는 사람의 마음의 결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이곤 합니다. 눈물은 그래서 묵직한 중력을 머금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그 무거운 혹은 무거워야 할 눈물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피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 대통령이 했다는 말로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언론은 그 눈물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불에 탄 서문시장을 10분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 차에서 흘렸다던 대통령의 눈물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물기를 머금은 그 뉴스들은 전해진 풍문으로만 소금기를 더할 뿐 실체는 잡을 수 없이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작 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들이 누군가를 묻고 있습니다. 어제 검찰은 대통령의 혐의를 확정지었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김종, 정호성, 조원동과 공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미수 등의 8개의 혐의. 급기야는 청문회장에서 대통령과 최순실은 같은 급이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공동정부 같았다라는 기가 막힌 실토까지 들어야 했던 우리. 그렇게 갈수록 선명해지는 그 혐의 사실을 뒤로하고 흘렸다는 눈물, 아니 피눈물. 언론학자 김창룡 교수는 그 눈물들을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서 이런 권고를 남겼습니다. 눈물이든 피눈물이든 언론에서 더 이상 보도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심받는 청와대 참모의 전원으로 이런 보도를 하는 언론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일부 언론의 이러한 중계식 보도가 갖고 있는 함정은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의 본질을 해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홍보 전략에 넘어가는 것일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이미 2년 전 결코 무겁지 않았던 눈물을 이미 보지 않았는가. 그 눈물이 진정 무거웠다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하는가? 비록 엎드려 울기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그 눈물이 진정으로 무거운 것이었더라면.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로 가결되면서 새누리당 친박계가 위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보여준 친박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친박계 50여 명이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에게 당을 떠나라고 했고 비박계에게 패륜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먼저 국회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새누리당 상황을 좀 듣고 친박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홍문정 의원과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홍 의원은 본인의 뜻과는 다르겠습니다만 비박계로부터 최순실의 8남자 그중에 한 사람으로 지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윤영탁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친박계는 비박계에게 패륜이라고 했다고요? 네, 친박계 핵심 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은 오늘 저녁 SNS에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비박계에게 박근혜라는 큰 지붕 아래에서 온갖 혜택을 누렸으면서 야당보다 모질게 탄핵에 참여했다면서 인간으로서는 패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300명의 의원 중 유일하게 지난 9일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하면서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국회에서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헌정 파괴를 놓고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패륜이라고 하면 국민보다 대통령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아무튼 친박계가 강하게 새 규합에 나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50명의 친박계 의원들이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새 규합에 나섰습니다. 내일은 출범식을 열 예정인데요. 여기에도 55명 정도의 친박계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친박계는 김무성, 유승민 전 대표와 비박계를 향해서 당을 떠나라고 요구했고 떠나지 않으면 강제 출당 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박계가 이렇게 강하게 반격하고 나선 것은 지난 탄핵 국면에서 비박계의 세가 밀리면서 자칫하면 패족 위기에 몰리진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자, 비박계는 이른바 최순실의 8남자 이렇게 명단 발표하면서 맞불을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비상시국위원회는 8명을 꼽았는데요.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3명,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 등 4명, 그리고 김진태 의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친박계 핵심 중진들만 뽑았다는 설명인데요. 비박계는 이 의원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민심을 배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자, 그 와중에 아무튼 이른바 낀박으로 불리우던 정진석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른바 친박계 압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 내막을 좀 들어봤습니까? 네, 정진석 원내대표는 탄핵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표면적인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친박계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원내대표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친박계 의원들 몇몇이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당규상 일주일 안에 새 원내대표를 뽑아야 하는데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친박계가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친박계 원내대표를 뽑아 당권을 장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국회에서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박계는 후한무치, 패륜, 영린 이런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특히 김무성, 유승민 의원을 맹비난했고 비박계는 최순실의 남자들이라는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당을 떠나라고 밀어내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비박계가 공개한 이른바 최순실의 8남자들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의원이기도 하죠. 홍문정 의원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8남자 중에 들어가 계십니다. 아주 섭섭해요. 최순실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예. 왜 최순실의 남자에 제가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만 예.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최순실 전혀 모릅니다. 예. 여태까지 전혀 모르셨습니까? 만난 적도 없고요. 전혀 들어본 적도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인이라는 얘기는 알았어요. 정윤회라는 사람의 예. 부인이다라는 거를 그것도 요 근래 알았죠. 최순실이라는 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지금 검찰 수사에 의하면 한 10번 정도는 무상으로 청와대를 출입했다고 하던데. 네. 친박이신데
그렇게 전혀 주변을 모르십니까? 뭐 친박이라고 뭐 저는 뭐 국회의원이니까 당에 열심히 하는 거고요. 예. 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희가 뭐 잘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무슨 뭐 친박이 아니라는 표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이른바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슨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우리가 주도하고 참여하고 그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모르신다고 물론 본 적도 없고 정윤회 씨 부인이란 뭐 전 부인이긴 합니다만 그것만 알았지 이 상황에서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비선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또 문제라는 것이죠. 그건 인정하십니까? 예,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대통령제라는 것이 국회가 대통령과 뭐 여당이 대통령과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국회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상당히 지금 그 제한돼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대통령제 자체가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 역대 대통령들이 다 왜 실패했는가를 잘 살펴보면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병폐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사이에 개헌 쪽 논리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결국 이런 어려움을 낳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친박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대통령과 가깝고 그죠? 그 생각을 잘 실천할 수 있고 그 잘 지원을 하고 하는 관계임이 이제 선거도 함께 치르고 그래서 지난번에 왜 저 유승민 의원 사태도 일어나긴 했습니다. 뭐 공천 파동이나 등등해서 그렇게 잘 모셨는데 보니까 비선이 있더라고요.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뭐 서운은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좀 믿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왜 그렇게 처리하셨을까는 믿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청와대에서 일어난 일과 우리가 어느 정도 국회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국정을 같이 운영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역할은 청와대의 역할과는 다른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아무튼 이 상황이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모양이네요.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그 국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친박 이른바 친박이 공세로 나섰다라는 것이 오늘 대부분의 언론의 진단입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글쎄요, 뭐 그 이장우 의원님 그 최고위원 하신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저희하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고 말씀하셨거나 아니면 최고위원회에서 발언록을 미리 돌렸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여간 어쨌든 그 당내에서 그 갈등의 모습을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비박은 나가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박이 이제 우리 비박 친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비박에서 계속해서 그 인적 청산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동안 이제 오늘은 뭐 최순실의 남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시죠. 뭐 제가 말씀드린 건 차라리 무슨 저 대통령의 남자라고 그랬다면 덜 억울할 텐데 최순실의 남자라고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꼭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우리 그 친박과 우리는 이제 주류와 비주류 간의 그런 갈등이 그렇게 노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뭐 이제 서로 크게 싸움하고 있죠. 지금 이제 굉장히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이 네가 잘못한 거다, 내가 잘못한 거다, 뭐 이런 표현들을 서로 원색적으로 써가면서 야단을 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당을 잘 하나로 엮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강하게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이 가고 이 어려운 이런 상황을 같이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했으니까 뭐 가능하지 않은 것도 없을 수 있겠으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글쎄요. 이건 물론 아직 모르는 일이긴 하나 탄핵이 인정이 되면 인용이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네네. 그래서 대통령은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도 친박 비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음 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마 대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른바 이제 정권 재창출 얘기하는 거죠.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당을 사랑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도 애정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당의 탄핵에 찬성한 사람이나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나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 당을 사랑하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또 대통령의 미래를 걱정하고 뭐 다 이런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탄핵이라고 표현 자체가 좀 달랐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다른 표현을 가지고 대통령의 미래를 걱정한 분들이 탄핵에 찬성을 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것이 대통령에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당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친박 쪽에서? 아니 이제 탄핵을 찬성했던 그런 의원들이 이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더 왜냐하면 지금 뭐 광장에서 저렇게 촛불이 타고 있는데 탄핵을 우리가 통과 안 시켰을 때 그때 새누리당에 더 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탄핵으로 해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대통령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통령이 4월, 6월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야 간의 협상이 지금 안 된 상황에서는 결국 지금 이렇게 촛불이 타오르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어서 정말 대통령을 원한다면 탄핵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그 말씀은 그러면 그 광장이 워낙 뜨겁게 타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탄핵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뭐 전략적이라기보다 특히 이제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뭐 대통령 위해서 그런 것이다. 대통령 아끼는 마음에서 탄핵을 택한 것이다라는 것은 전략적 그 선택을 한 것이라는 제가 얘기로밖에. 보기에는 무슨 전략적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충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초재선 의원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탄핵에 자기가 찬성할 수밖에 없는데 찬성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것이 당을 위하는 길이고 또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한다. 이런 분들이 계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파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오늘 뭐 다른 언론을 보니까 새누리당의 재산 총액이 565억인데 진성당원, 그러니까 돈 내는 당비 내는 당원이 한 38만 명 정도 되고 비박이나 친박이나 이걸 지금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격렬하게 부딪히는 것이다. 서로 나가라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하여간 뭐 이 추운 겨울에 나가서 새로 당사를 짓고 뭘 한다는 것이 뭐 쉽지 않은 일이겠죠. 뭐 당사도 있어야 되고 또 뭐 사무처 의원들 뽑아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물론 그 아주 극단적인 분들은 뭐 우리가 나가야 된다, 저희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당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하나가 돼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외에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가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을 같이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시간 다 돼가지고 뭐 한두 가지 질문밖에 더 못 드릴 것 같은데 그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 복귀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뭐 여태까지 나온 발언으로 놓고 볼 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이제 친박계도 탄핵 심판이 기각되고 결국은 박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는 희망을 크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는 뭐 그것보다도 대통령도 담담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헌재를 지켜보겠다. 지금은 헌재에서 진행되는 그 재판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검이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뭐 업무에 복귀한다. 뭐 이런 우리 당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이른바 우리 주류도 마찬가지고 거기보다는 어떻게 이 특검 또 이 헌재에서의 결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인가. 뭐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편안한 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정현 대표는 21일에 안 물러나나요? 21일에 물러날 겁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듣도록 하죠. 홍문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저 정치.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됩니다. 관저에서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현안, 특히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가능한 일일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왜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걸까요? 금요일에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본회의 직전에 청와대 행보에 좀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그날 오후 4시 10분에 탄핵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청와대가 조대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직무 정지 직전에 민정수석에 대한 임명권을 마지막으로 행사를 한 겁니다. 민정수석은 아시다시피 헌재, 법원, 검찰 등과 관계된 자리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탄핵 소추 직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것이 팩트입니다에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해명이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앞으로도 새 민정수석을 통해서 헌재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청와대 홈페이지가 대통령 변론에 동원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네, 근데 직무가 정지돼서 모든 권한이 사라졌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제가 청와대의 조직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평상시의 조직도입니다. 그런데요, 금요일 결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대통령과 실선으로 연결된 곳 경호실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곳은 경호실 뿐입니다. 청와대 내부뿐만이 아니라 저 정부 보시죠. 17부 5처 16청 6위원회 권한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무릅쓰고 대통령이 비서실을 통해서 업무 보고를 받거나 관여하면 현행법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형법 어기는 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만 보면 아예 불가능한 건데 그럼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때 법무부가요, 이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2004년에 실무를 맡았던 김윤상 전 검사 저희가 통화를 해봤는데 당시 결론은 전면 금지였다고 합니다. 김 검사는 자신의 SNS에도 이런 글을 올렸는데요. 2004년 당시에 장관의 결재까지 받아서 청와대에 보낸 보고서는 비서실 이용 금지, 경호실 이용 가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한 행사가 정지가 되면 비서실 실무가는커녕 비서실 필통에 있는 연필 하나도 쓰면 안 된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비서실을 통해서 업무를 보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래서 정확한 당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건 전 총리의 회고록도 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할 수 없었다. 노 대통령과 내가 따로 만나서 국정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 법을 어기는 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고요. 그런데 이런 문장도 등장을 합니다. 보고 형식이 아니라 친전 형식으로 상황을 알려줬다. 그리고 63일간 3번의 통화를 했다. 전화할 때마다 노 대통령은 좋습니다. 그러시죠? 라고 간단하게 답했다라고 회고했습니다. 법과 정치의 아주 그 애매한 경계에서 고 대행은 이렇게 대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종의 비공식 업무 보고를 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당시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2004년의 야당은 한나라당, 네. 새천년 민주당 두 당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아주 문제 삼았죠. 특히 당시 노 대통령이 지자체장 초청 행사를 열었는데 한나라당에서는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통상 이상의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비서실이 노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고 인사보좌관이 차관급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논쟁이 있었지만 법률적인 문제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결론은 법적으로는 문제지만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고 이거는 뭐 법률가 학자 다 취재를 해서 결론을 내린 거죠? 네, 저희가 전문가 취재 다 했고요. 중요한 건 법과 원칙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률적으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치 상황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정치 상황 고려할 수밖에 없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임기가 4년 가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범죄 혐의로 입건되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퇴진 요구가 지금보다는 상대로 작았습니다. 직무 복귀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나중에 복귀할 대통령을 위해서 법적인 논란을 무릅쓰고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피의자죠. 입건됐습니다. 탄핵안에는 헌법 위배 13건, 법률 위배 4건이 들어있습니다.
퇴진 요구 거세고요. 복귀 가능성이 지금 작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보고가 이루어진다면 복귀할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다는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리어 탄핵 심판과 비리 수사에 개입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논란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결국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합당하게 결론을 내는 것일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직무정지 전후에 아주 정반대 이유로 업무 보고를 받느냐 마느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 열리죠 첫 번째 키워드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조대환 청와대 엑스맨인가? 조대환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과거의 글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연일 나오더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10월 28일 글을 가져왔는데요. 자, 뭐라고 썼냐면 거짓말은 때로 작당해서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몰매를 맞아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살아있는 유고는 그동안 작당해서 계속 거짓말한 것과 뉘우치지 않는 개인적인 품성 때문이다. 이렇게 상당히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예, 당시는 대통령이 1차 사과를 했지만 뭐 거짓 논란이 계속 일면서 더 악화되던 상황이 그런 시기였는데 이에 대한 비판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글을 쓰면서 밑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중앙일보의 사설을 같이 걸어놨는데요. 이 사설 내용이 뭐냐 보시면은 자, 대통령이 눈시울을 붉혀가며 사과하는 자리에서조차 믿기 믿은 말을 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따라서 조 수석의 글은 누가 봐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글로 읽힐 수밖에 없고요. 특이하게 해법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해법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다 스스로 적어놨습니다. 예. 좀 마지막 주장만 이렇게 보자면 민정수석 제의가 와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제 엑스맨 얘기가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뭐 다 이해가 안 된다는 분석인데요. 예. 이 말고도요. 과거에 또 이런 이야기들도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자, 건국절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라의 기초를 흔들려는 저희가 있다. 지역감정 조장자와 경북 봉화의 향원은 자기의 어떤 국립민복보다 자기의 이익만을 챙긴다. 여기서 지역감정 조장자는 김기춘 전 실장을 경북 봉화의 향원은 우병우 전 수석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글만 보면은 상당히 야당 성향의 정치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본인은 뭐 사적 견해다 뭐 이러면서 그 사적 견해라고 한 건 맞나요? 그렇게 일단 기자들한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뭐 그 사적 견해가 청와대에서 표출이 될지 안 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적 견해와 공적 견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네티즌들은 오히려 이 조 수석을 응원하고 있는 기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현상금 걸린 우병우라고 정해봤는데요. 예. 오늘 그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19일 열리는 5차 청문회에 다시 우 전 수석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그날 나타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정치권하고 인터넷상에서는 우병우 전 수석 찾기 열풍인데요. 무슨 뭐 포켓몬고 찾기도 아니고 예. 현상금까지 걸었습니다. 이미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이 100만 원을 걸었고 민주당 안민석 의원 500만 원 걸었고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계좌를 열어서 그 현상금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오늘 1,055만 원입니다. 합쳐서 1,600만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아, 그 사이 좀 늘었군요. 그렇습니다. 내일 또 계속 는다고 하는데 또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뭐 실제와 비슷하게 생긴 현상 수배 전단 같은 것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이 우병우 전 수석은 2차 청문회 당시에 동행명령장에 발부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행방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여기저기 뭐 제본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확인해도 이렇게 잘 드러나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글쎄요, 뭐 전임 수석이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야권에서는 국회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잠적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평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 보니까 다양한 제보가 야권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손혜원 의원의 한 보좌관이 공개한 글인데요. 보신 것처럼 자기가 한 인터넷 사이트 주식갤러리라는 사이트 지난번에 소개해드렸죠. 예. 거기서 제보를 받았는데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 회사로 알려진 회사에서 외제차들이 나오는 장면을 포착했다. 저 차량을 공개하고 또 차량 번호까지 공개해서 공개
수배를 했습니다. 예, 아무튼 주계열은 이래저래 요즘 많이 얘기가 되는군요. 다음 키워드는요? 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다시 등장한 피닉제. 절대 친박 40명여 명이 모여가지고 당내 혁신과 통합 연합 모임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공동대표로 이인재 전 의원이 뽑혔습니다. 아, 예. 당장 뽑히자마자 이렇게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이 당 지도부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라고 벌써부터 비주류 공격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 공교롭게도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도 시사를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본인이 직접?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사조 피닉스에 빗대서 피닉제 이런 별명이 나온 모양이군요. 처음엔 피닉제가 뭔가 했더니 반기문 총장이 친박계하고 멀어진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와중이어서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른바 친박계 구원투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직까지는 본인의 뜻입니다. 본인이 이제 물론. 구원투수가 되겠다는 뜻으로 예. 나오고 있는데 구원투수가 될지는 앞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예. 참고로 이인재 전 의원은 6선을 할 동안 모두 당명이 달랐다는 진기록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입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끈끈하고 끈질긴 생명력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피닉제라는 별명 상당히 싫지 않은 표정을 드러낸 적도 있습니다. 그 장면 마지막으로 보시죠. 예. 피닉제라고 혹시 들었어요? 들어봤습니다. 예. 정치적 역경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또 지역 주민들께서 저를 이렇게 살려놓으셨죠. 그런 것을 보고 그런 별명을 붙여주신 것 같은데. 예, 4년 전 화면이군요. 예, 예, 잘 봤습니다. 이성대 기자 수고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부산은 9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ll follow line by line. Draw me near, let me hear the things you've treasured. Patient as falling snow, standing inside the questions. Only guessing by what truths our souls are